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입니다. 지은이는 이민규, 펴낸 곳은 던한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혹시 그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우월한 외모나 재력,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거창하게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인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차이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팔고 난 다음 전화 한 통을 더 해주는 세일즈맨, 아랫사람의 말을 1분 더 들어주는 리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하는 배우자, 한 발 앞서 먼저 베푸는 직장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벌, 운보다 오히려 호감, 즉 끌림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객관적인 수치와 정해진 매뉴얼대로 결정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첫 만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 끌림을 유지하는 1%의 차이, 관계의 발전. 3. 끌리는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 지속되는 만남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편을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준다.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한다. 잠깐이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때로 영원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가정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엔 촉진제가 되고 친구 간은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다. 피곤한 자에겐 휴식이 되고 좌절한 자에겐 용기를 주며 슬퍼하는 자에겐 위로가, 번민하는 자에겐 자연의 해독제가 된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미소입니다. 웃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비결은 어릴 적부터 웃음을 중시한 데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한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좋아하는 상사 1위로 인간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꼽혔다. 어떤 여자 동료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서 남자 직원들은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을 1위로 꼽았다. 한 중공업 회사 직원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멋진 사원을 묻는 조사에서도 항상 밝게 웃음 짓는 여사원이 1위를 차지했다. 아이들은 왜 뉴스보다 시트콤을 좋아할까?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정치인들보다 연예인들을 좋아할까? 정치인들의 표정은 굳어있지만 연예인들의 표정은 웃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시트콤이나 토크쇼에 단골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모두 최고의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잘 웃거나 아니면 잘 웃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겨 인기가 좋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용서받기가 쉽다.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웃는 모습 보고만 있어도 전염된다. 내가 무슨 수로 사람들을 웃겨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웃기지 못하면 웃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사람들은 유머가 있는 사람보다 자기를 보고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특히 남자들은 웃기는 여자보다 잘 웃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란 남자의 말에 잘 웃어주는 여자를 말한다. 사람들은 왜 잘 웃는 사람들을 좋아할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누군가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잘못 치는 장면을 목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손가락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순간적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역시 미소로 반응할 것이다. 너무 순식간이라 포착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모방한다. 침울한 표정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처진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표정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고조된다. 사람들 간의 감정은 전염병처럼 전염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한다.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웃음은 전염병과 같다. 하지만 그것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병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병이다. 웃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웃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감정이란 내부에서 외부로만 향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이다.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나는 웃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과 표정 간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지만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대뇌에 있는 표정 통제 중추와 감정 통제 중추는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웃을 때와 비슷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처럼 표정을 바꾸면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는 심리학 이론을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웃음이 줄어들게 된 까닭, 더 많이 웃어야 하는 이유. 스탠포드 의과대학교 윌리엄 프라이 박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정도의 유치원생들은 하루 평균 300번 정도 웃는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20분의 1은 15번 정도로 줄어든다. 우리말에 일로일로, 일소일소란 말이 있다. 또 소문만복내라는 말도 있다.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도대체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왜 어른이 되면 웃음이 줄어들까? 어른이 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웃음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자라면서 웃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실없이 웃지 마. 쓸데없이 웃을래? 시시덕거리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고 배운다. 어른이 되면서 해프게 보일까봐, 가볍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일까봐 잘 웃지 않게 된다. 알게 모르게 웃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웃는 표정으로 요청을 하면 확실히 거절하기가 어렵다. 미소가 이런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첫째, 당신이 좋아요. 둘째,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셋째,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어떤 고객이 무뚝뚝한 무표정한 모습으로 환불을 요구한다. 죄송합니다.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은 없습니다. 반면 다른 고객은 환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부탁한다.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누가 더 쉽게 환불을 받을까? 미국의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걸린 사람들 중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적게 딱지를 떼인다고 한다. 왜 그럴까? 남자 경관들이 단지 여성이라고 봐주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여성 운전자와 남성 운전자가 보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속에 걸리면 남성들은 잘 웃지 않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미소를 많이 띠고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 그리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연을 더 부드럽게 얘기한다. 웃음은 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바꾸면 감정을 바꾸며 생각까지 바꾼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눈을 감아보라. 떠오르는 생각과 에너지 수준 및 감정을 느껴보라. 그 다음에는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아보라. 생각과 에너지 수준 및 감정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가? 미소의 효과는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을 수도 있다. 수화기 건너편의 사람이 미소를 짓고 말하면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뿐 아니라 말의 빠르기도 달라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소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들 역시 미소를 보내온다. 인상을 쓴다면 그들 역시 인상을 쓴다. 미소는 부메랑과 같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전보다 더 많이 웃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한 법칙 1대 2대 3.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다. 디즈레일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관계의 문제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럽다는 것 때문에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같은 부탁이라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준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까?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슬픔이나 분노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또한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반항할 구실이 없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은 수련 과정에서 말하는 것보다 제대로 듣는 법을 더 먼저 배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 어려운 이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관심이 없는 주제라면 집중해서 듣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말을 많이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듣지 않고도 무슨 말이 나올지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청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읽고 쓰는 것은 배우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훈련받지 못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상담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불평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척하면 삼천리라며 듣지 않고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보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게 된다. 잘 들어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들어주기만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는 대신 들어주기를 선택하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역시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받는 대로 갚는다는 상호성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 귀담아 듣게 되면 종종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질문을 하면 현명하게 보일 수 있다. 또 말을 하는데 열중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열심히 듣게 되면 그만큼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징기스칸은 배운 게 없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세계를 정복한 그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고 말했다. 탁월한 리더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주로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들은 혼자서 떠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그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하나지만 귀는 2개가 있다. 언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어디서든 자기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대화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격언은 100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다.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 부부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도중에 끼어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 원인보다 말이 잘렸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린다. 상담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나 역시 아내와 다투게 되면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둘 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먼저 말할 것인지를 정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먼저 말하기로 한 사람이 다 할 때까지 절대로 말을 자르지 않고 경청해 보자고 제안했다. 물론 아내도 동의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30여 분이 지나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중간에 끼어들 때는 몇 시간을 끌고도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웠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번에는 내가 말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으로 기분이 풀렸고
나는 아내에 대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잘 들어주면 의외로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것을 경청 게임이라 부른다. 대화의 원칙 1대 2대 3.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그 2배인 2분 동안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2분 동안에 최소한 3번은 맞장구를 치자.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까닭에 제 몸을 잃는다. 좌전의 양공편. 얼마 전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왕따 1순위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척돌이와 척순이형이 1위로 나타났다. 또 독불장군형과 사사건건 끼어드는 사람과 함께 자신이 직장 최고의 얼짱, 몸짱, 맘짱, 일짱이라고 생각하는 공주, 왕자형이 그 뒤를 이었다. 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비슷했다. 이런 친구는 싫다라는 설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잘난 체 하는 친구를 1위로 꼽았다. 한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다. 못난 친구가 잘난 체 할 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잘난 친구가 잘난 체를 할 때는 정말 꼴보기 싫다. 완벽한 사람보다 허점이 있는 사람이 좋다. 자기 PR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시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것보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이다. 잘난 체하고 혼자 튀려고 애를 쓸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실수를 은근히 바라게 된다.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다소 허점을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심리학자 에론스는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퀴즈왕 선발대회 실황이라고 소개하면서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출연자 중 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풀었으며 다른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퀴즈 전쟁 전 과정과 게임이 끝난 후에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주고받는 내담 내용을 청취했다. 이때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2가지 조건의 녹음을 듣게 된다. 한 조건의 출연자들은 대담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커피를 엎지르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평소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등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출연자들은 대담 중에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개인적 결점이나 허점을 털어놓지도 않았다.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난 뒤 대학생들에게 출연자들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다.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말할 것도 없이 문제를 잘 풀면서도 대화 도중 빈틈을 보이고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는 출연자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에론슨 박사는 이처럼 허점이나 실수가 대인 매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실수 효과라고 명명했다. 확실히 멋진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더 멋있어 보인다. 몇 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파치노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수상 소감을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더듬거리며 읽었다. 인사를 끝내자 청중들은 그에게 다른 어떤 수상자보다 더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명배우답지 않게 긴장하는 모습이 인간적인 매력을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빈틈을 보이면 이래서 좋아한다. 토크쇼에서 저명 인사나 스타들이 자신의 실수담을 털어놓을 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지나치게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너무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중얼거린다. 잘났어 정말. 자기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또 사람들은 결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위선적이고 인간미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서 과시만 하고 허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자신의 결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을 갖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허점이나 결점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최소한 그들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결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빈틈을 보이거나 결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마음의 문을 연다.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결점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빈틈을 숨기지 않으면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근감이 느껴진다. 겸손하고 진솔하다는 느낌이 든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나는 대답을 빨리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한다. 마크 트웨인.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해보자. 무식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때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면박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꼭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 상한다. 예전에는 강의를 하다 막히거나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나 역시 아는 척하면서 대충 설명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물론 내색은 하지 않지만 등줄기로 진땀을 흘리거나 그로 인해 꽤 오랫동안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모르는 것을 굳이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꾼 뒤에는 열등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 쩔쩔매는 때가 종종 있다. 판서를 할 때 한글보다 더 익숙한 심리학 용어의 영어 철자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예전 같으면 진땀을 흘리며 난감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내가 무능한 교수라고 학생들이 대자보를 써붙인 적은 없다. 그로 인해 수강을 거부한 학생도 없다. 얼마 전에 원고를 쓰던 중 철자가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다. 발음을 참고로 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그 단어를 찾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영문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분은 그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것이라 철자를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단어의 철자와 함께 어원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줬다. 그 교수는 나를 무식하다고 무시했을까?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은 내게 심리학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왔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친해졌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라.
그러면 점점 더 무식해질 것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라. 그러면 점점 더 유식해질 것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누가 물으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자.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보자. 대화 중에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중하게 물어보자. 배우려면 우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넘어가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책감에 시달린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특히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모른다고 말하려면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랜드 러셀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러셀은 멍해진 상태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손을 턱에 꿰고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학생에게 되물었다. 이 내용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맞습니까? 그 학생은 정중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러셀은 다시 생각에 잠겼고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흘렀다. 당대 최고의 학자 러셀은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 속에 젊은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좋은 질문이군요. 그런데 나는 그 질문에 답할 능력이 없네요. 기꺼이 모른다고 말하면 솔직하다는 인상을 준다.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당당하게 느껴진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